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 제 아들 또래 되는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장 보는 걸 봤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참 반듯하고 마음이 고운 아이지만 또 딸아이 키우는 재미는 어땠을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딸들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 유년 시절에 엄마에 대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서 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려서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그렇게나 부러웠어요. 보통 엄마들은 아들보다도 딸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딸과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친구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 집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을 말하자면 저희 엄마는 어릴 적부터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는 속으로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생각으로 비아냥거렸어요.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건 서로 가까울 때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에게 있어 엄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 주었으면 좋겠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모성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희 엄마한테는 예외였어요. 저 사람에게 모성애라는 것이 있긴 할까 싶었던 순간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저에겐 3살 터울의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에게도 얄짤 없었죠. 어디 자식한테만 그랬을까요? 남편인 아빠도 엄마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뭐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성질을 부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피를 말렸거든요. 어쩐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었다니까요. 워낙에 물욕도 많은 사람이라 아빠가 벌어오는 돈을 족족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고 정작 중요한 오빠와 저의 급식비는 나 몰라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엄마, 이번 달 급식비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요. 그걸 왜 나한테 자꾸 그러니? 네 아빠한테 가서 말해봐라.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아빠도 처음에는 엄마한테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런 게 통하는 인간이 아니었죠. 저는 아빠를 보면서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빠는 그만큼이나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일은 더욱이 하지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빠나 되니까 저런 포악스런 엄마랑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착한 아빠도 나중엔 결국 백기를 들어버리시더라고요. 20년을 저렇게 살았으니 질려 먹을 만도 하셨죠. 저보다도 친오빠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들들 볶였거든요. 오빠가 엄마에게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저에게도 불똥이 튀는 건 아닐지 가슴을 졸이는 나날들이었어요. 결국 오빠는 군대를 다녀와서 곧장 독립을 했고 그 길로 가족들과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집을 나가버린 오빠를 그렇게나 욕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오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저 역시 하루빨리 엄마의 곁에서 떠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죠.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당장 월세 보증금만 모으면 이 집에서 떠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20살이었지만 저는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저 엄마에게 멀리 달아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였으니까요. 결혼은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렸어요. 결혼을 했다가는 저와 결혼하는 상대방한테 무슨 횡포를 부릴지 안 봐도 뻔했거든요. 괜히 이혼만 당할 것 같은 불안감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집을 나가려던 저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께서는 저에게 한 통의 문자를 남기고 호련히 집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 그동안 아빠의 마음고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원망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엄마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떠나는 거니 찾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와 단둘이 남은 그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엄마를 떠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보증금을 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엄마를 떠날 수 없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께서 갑상선암 1기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엄마는 저에게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너마저도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가려면 가버려라. 나도 가족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 마음 편해. 알겠어? 엄마, 그게 아니라요. 하루가 다르게 안색이 좋아지지 않는 엄마를 보니 저는 차마 원래의 계획대로 집을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를 보살피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픈 엄마를 두고 떠난다 한들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죠. 연락이 되지도 않는 아빠와 오빠를 미워하지도 못했어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렇게나 원망스럽고 미운 엄마였지만 엄마의 약해진 모습을 보니 측은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은 갑상선암은 암 취급도 못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투병 기간 동안 엄마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딸이라고 엄마가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졌는지 엄마는 이전과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조금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부리더니 이제는 저에게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곤 하셨거든요. 이번 기회에 엄마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투병 생활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암 치료는 종결이 되었고 엄마는 이전의 컨디션을 차차 회복하셨습니다. 엄마가 투병을 하시는 기간 동안 많이 변하셨어요. 이전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셨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 엄마는 건강의 일부분을 잃으시고 새 사람 같은 모습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 저는 예정대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 엄마와는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가까워졌다고 한들 엄마와 갑작스럽게 친하게 지내는 건 어려웠거든요. 어릴 적에 겪었던 기억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게 뇌리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다 제가 25살이 되던 해였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새로운 과장님께서 들어오게 되셨는데 사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지라 꽃띠 아가씨 가슴에 봄바람이 일렁이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 과장님을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제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저 혼자만의 가슴앓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 묘하더라고요. 저 혼자만 속으로 좋아하고 있던 그 과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넌지시 고백을 해오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주임님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고백을 받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에게 고백을 해오는 그를 밀어낼 재간이 없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인연이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주는 행복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덕에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행복함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만남을 가진 지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처음엔 갑작스럽게 청혼을 해오는 그에게 당황을 했어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어릴 적부터 절대 결혼은 하지 못할 거라고 굳게 생각해왔기에 그의 청혼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과분한 사람을 제가 남편으로 만나도 될지 겁이 났죠.
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남자친구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미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말하더군요. 난 우리 집에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해뒀거든. 부모님이 자기 엄청 궁금해하셔. 당장 결혼은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인사 정도는 드리면 어떨까? 우리 부모님도 자기 부담스럽게 하시진 않으실 거야. 처음엔 제가 그래도 될까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인사만 드리는 거야 뭐 어떤가 싶어서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보니 그 사람이 왜 반듯하고 좋은 사람인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의 부모님은 너무나도 어질고 선한 분들이셨어요. 자식에게도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이런 부모님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어쩜 그렇게나 말씀도 곱게 하시는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쩜 그렇게나 인상도 좋으시고 선하신지 모르겠어요. 재원 씨가 이렇게 훌륭한 남자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우리 애가 어디서 이렇게나 예쁜 아가씨를 만난 건지 제가 다 고맙고 감사하죠. 어른들께서 행여라도 결혼에 대해 닥달을 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보니 제가 먼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걱정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한다고 하면 상견례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엄마께서 이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지금 엄마가 조금 나아지셨다고 한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나 좋은 분들한테 혹여나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어요. 또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저는 혼주석에 아빠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것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빠와 오빠가 집에서 도망을 간 걸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건 남자친구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부모님 생각보다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어오신 분들이라 여간한 일에는 눈도 꿈쩍 안 하셔. 남자친구의 말에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 둘이서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말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상견례를 곧바로 진행했어요. 상견례가 이루어지던 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저희 집 사정을 슬쩍 귀뜸했던 모양이었어요. 역시나 인자하고 속이 깊은 분들이라 저희 부모님께 난감한 질문 같은 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웬일인지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잘하는 겁니다. 엄마가 정말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결혼만 하면 우리 둘이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식까지 속전속결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의 의외성은 그뿐이 아니었어요. 사고만 치지 않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희 시어머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니까요. 사부인께서 어쩜 그렇게나 성격도 활발하고 좋으신지 모르겠어. 사돈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참 복덩이구나. 어머님도 참 그렇게 봐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결혼을 하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혼 후에 인생은 정말 많이 변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편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니 저에게 금세 축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한 겁니다. 제 임신으로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님은 먹을 것들을 해서 저에게 가져다 주셨고 엄마 또한 저를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가족들이 양쪽에서 이렇게나 많이 도와주시고 축하를 해주시니 아이 또한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복스러운 아들이 태어났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이렇게나 잘 사는 것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불러. 정말이야? 시어머님께서는 특히나 가장 기뻐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하루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는데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저 또한 엄마가 되고 나니 괜히 애틋한 마음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몸이 회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빨리 회사에 복직을 하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어머님께서는 아이 케어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편하게 회사 일을 다닐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엄마께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아니, 사부인께서 유겸이를 도맡아서 챙겨주는 중인 거였어? 그런 거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아, 늙은 양반 혼자서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리가 돌아가면서 맡아주마.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 무리는 무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손주인데. 엄마는 외할머니가 되고 나더니 이전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 싶었어요. 진작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을 뭐 어쩌겠나요? 그렇게 친정엄마 시어머님은 번갈아 가면서 우리 아들을 돌봐주셨고 때로는 두 분이서 같이 돌봐주는 날도 있었어요. 두 어머니들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엄마한테 약간 이상한 낌새 같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원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신 분이라 남 눈치 같은 건 일절 보는 법이 없는 분인데 엄마께서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었죠. 그런데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두 분이서 같이 아들을 돌봐주셨던 날이 있었는데 제가 두 어머님께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어서 몰래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엄마께서는 구석에서 주눅이 들어서는 가만히 계시는 걸 본 거예요. 반면 시어머니는 일찍 들어온 저를 보면서 적잖이 당황하시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구석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말씀도 잘 못하시면서 아무 일 아니라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두 분을 모시고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라도 갈까 했는데 시어머님께서 그냥 시켜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두 분 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엄마께서는 제가 왔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엄마에게 뭘 물어봤자 원하는 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시어머님께 슬쩍 여쭈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별일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에서 그렇게 말을 하시니 약간 말다툼 정도가 있었나 싶어서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원래 붙어 있다 보면 의견 충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어른들이고 하시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일하랴 아이 돌보랴 정신이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는데 또 한 번 사달이 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저희 집에서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돌보러 와주신 날이었어요.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이 끓여주신 죽을 먹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엄마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엄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오늘 오시는 날 아니잖아요. 그게,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유겸이 좋아하는 딸기 좀 사왔지.
너는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집에 있어? 저는 엄마께 일찍 오게 된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그렇게 잠시 저희 셋이 같이 있었는데 두 어머니들 사이의 기류가 참 묘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먼저 말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저까지 마음이 좌불안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께서 그 상황이 불편하셨는지 그만 드시던 커피를 어머님의 가방에 쏟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상하다 싶을 만큼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 그게 사부인.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부인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오히려 어머님은 저희 엄마께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계속 혼잣말로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 일이 있는 후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와 어머님 사이엔 분명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하시더니 집으로 휙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떠나신 뒤 어머님께 물어보았어요. 저 어머님,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물어봐도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너무 답답해서요. 그냥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부터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오히려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가, 그러지 말고 유겸이는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부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어딘가 눈빛에 냉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죠. 제가 알고 있던 어질고 성심이 좋으신 어머님이 아닌 눈치였어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어머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엄마는 저에게 더 이상 저희 집에서 아이를 봐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아들을 친정집에 데려다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부인과 절대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요.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지 않으시니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렇게나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저로서는 엄마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들은 친정집에 데려다 놓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돌봐주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아기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모든 일이 저 때문인 것만 같아서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이 좋던 두 분을 이렇게 서먹하게 만들었는지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불안한 모습을 본 이상 저는 친정집에 더 많이 연락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그저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씀뿐이었죠. 저는 가끔씩 친정집 근처로 외근을 나가곤 했었어요. 그럴 때면 아들도 보고 집밥도 먹을 겸 친정집에 가려고 해도 엄마는 한사코 지금은 절대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딸이 내 집에 가는 건데도 엄마가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니 저로서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집 근처에서 전화를 하면 지금 바빠서 오면 안 된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엄마한테도 말 못할 사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 막무가내로 집을 찾아갈 수 없기도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도 제가 친정집 근처로 외근을 나갔는데 왠지 그냥 집에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갔다가 엄마의 예전 모습이라도 보는 건 아닐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차를 돌려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걸 봤어요. 저희 집 주차장에 시어머님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리가 만무한데 주차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제가 느낀 이상한 기분이 괜한 기우가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아무런 예고 없이 들이닥쳤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제가 본 것은 시어머님 앞에서 스스로 개목줄을 하고 있는 친정엄마였어요. 도저히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처참하고 기괴한 광경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가슴으로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그 목줄을 풀어드렸어요. 엄마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너, 너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네? 엄마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엄마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그저 눈물만 흘리실 뿐이었어요. 저는 목줄을 들고 시모에게 달려가서 윽박을 지르며 물어보았어요. 어머님이 지금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엄마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몰아간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굴욕적으로 괴롭히시는 건데요. 네? 저는 이성을 잃고 시모에게 달려들었어요. 시모 그 악마 같은 인간은 그런 저와 엄마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저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 맞는 것 같아 보이니? 저는 놀라서 시모를 막아섰어요. 저희 엄마 지금 이렇게나 불안해하시고 계시는 거 안 보이세요? 그동안 어쩜 그렇게 두 얼굴로 사신 거예요? 저도 완전 감쪽같이 속을 뻔했네요. 저는 시모에게 목줄을 집어 던지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내 남편과 시아버님에게도 알릴 거라고 생난리를 쳤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화병이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시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시모가 빠져나가자 엄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지난 몇 년간 시모가 엄마를 굉장히 괴롭혔다는 겁니다.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인자한 얼굴을 하고는 어쩜 표독스러운 짓을 한 건지 말이죠. 모두가 그 순한 양 같은 얼굴에 속아 숨어있던 표독스러운 뱀의 얼굴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일단 이 모든 상황들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 또한 얼마나 놀라던지 몰라요. 자기 엄마한테 그동안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윽고 시댁에서 시부와 남편 그리고 제가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시모 그 인간은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시부가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이 시간에 무슨 일인 거라니? 어? 아니 이건 또 다 뭐고? 그리고 돌린 시선에서는 식탁에 놓여있는 녹취록과 일기장이 눈에 보였어요. 시부는 일기장을 열어보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쓰여있는 내용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괴롭혔던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였던 겁니다. 엄마가 시어머님을 그렇게나 못살게 굴었던 거예요. 시어머님은 그간 있던 일들을 일기장에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셨던 거였죠. 엄마는 처음엔 살가운 척하면서 시어머님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가 점점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였어요. 제가 친정집에서 봤던 개목줄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사실은 엄마가 시어머님에게 개목줄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본인이 몸소 시범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히 저한테 그 모습을 들키게 되었는데도 엄마는 그 찰나의 순간에서도 영악스럽게 기지를 발휘해 눈물을 흘리고는 시어머님을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간 거였어요. 저에게 그 모습을 들켰으니 놀랄 법도 한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연기를 했던 거였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온 가족이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님이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나 당하고 있었는지 의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의 일기장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님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손주를 애비 없는 애로 키우게 만들 거라면서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정상 아닌 엄마 아래에서 제가 어떻게 자랐을지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는 문구 또한 있는 겁니다. 모두 저와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님 스스로를 감내하고 있었던 거였죠. 시어머님도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 이러다가 말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니 무슨 수를 써도 써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죠. 그래서 저에게 유겸이를 시댁에 두자고 했는데 제가 그 제안에 거절했던 거였고요. 그러자 엄마가 시모가 이 제안을 한 걸 알고 이때다 싶어 본인이 피해자인 척 더 치밀하게 연기를 펼치려고 저희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가 돌봐준다고 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피해자인데 본인이 피해자인 척 선수를 먼저 친 거였죠. 모든 일이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엄마라는 인간을 그렇게나 징글징글하게 겪어놓고도 아직까지도 그 야가 빠진 계략에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마 같은 엄마가 저희 아들을 친정으로 데려가 돌본다고 했던 게 제가 집에 홈캠을 설치하면서부터였어요. 아무래도 집에 홈캠이 있으면 더 이상 본인이 저희 시어머니를 원하는 대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시모를 친정으로 불러서 부려먹으려고 치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시어머님 앞에서 벌벌 떠는 헐리우드 액션까지 취했던 겁니다. 그래야 저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어머님의 친정집으로 불러들여서 본래의 모습을 아주 유감없이 드러냈던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개 목줄까지 어머님께 들이밀었으니 상황이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었죠. 모든 일들의 증거는 어머님이 남겨놓은 녹취록에 남아 있었어요. 녹음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들어보니 엄마는 제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과거의 그 포악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엄마는 과거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투병 생활 중에는 기운이 없으니 잠시 그 모습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죠. 녹음 파일에서 어머님이 제발 이런 짓을 그만두라고 말하자 엄마는 제가 알던 그 모습, 그 목소리 그대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저 공포 속에서 시어머님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무서워서 모든 증거를 내려두고 도망을 가버리셨어요. 휴대폰을 두고 가셨으니 어머님을 찾을 방법이 전혀 없었죠. 어머님의 속뜻을 알지도 못한 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그 뱀 같은 엄마의 편에 들었던 제가 너무 등신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망가뜨려야 하는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엄마라는 악마였어요. 저는 더 이상은 엄마의 횡포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그 인간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정신 나간 여자를 찾아가 말했어요. 다 알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아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머님한테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네?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사는 줄 알았더니 나 참 정말 어이가 없어서 사람이 어쩜 그렇게 한결같아요? 아니,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든 걸 알고 왔는데도 발뺌을 하는 엄마를 보니 기가 차고 황당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면서 말했어요. 이래도 발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나이를 먹었으면 좀 곱게 늙을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잠시나마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제 자신이 너무 한스러워 죽고 싶어요. 그 인간은 그제야 저에게 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에라이, 그 여시 같은 여편네가 그렇게 뒤통수를 치고 가네. 그리고 너는 네 엄마를 먼저 챙겨야지.
그 피도 안 섞인 여편 내 편에 들어? 아이씨, 내가 너 같은 년을 내 배 아파 낳아서 낳은 게 아닌데 어디 먹여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은혜는 무슨 놈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 옷은 직접 손빨래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곱게 싸준 도시락을 가져올 때 혼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서 항상 친구가 싸온 도시락을 얻어먹곤 했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쩜 저렇게나 뻔뻔하게 짝이 없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북받치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오빠가 도망을 가서 지금껏 얼굴 한 번을 안 비추지. 당신 앞으로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알아? 정말 천벌 받을 거야. 그러자 엄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고 사람의 혼을 쏙 빼더라고요. 그것마저 그대로였어요. 오죽 심하게 싸우니 옆집에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횡포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시댁은 과거에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셔서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노후까지 안정적인 자금이 있었죠. 외동아들인 남편이 나중에 그 돈을 전부 물려받게 될 텐데 어머님을 나쁜 인간으로 만들면 나중에 그 돈이 결국 불쌍한 자기한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아빠와 함께 살 때도 그렇게나 돈돈하면서 돈을 밝히더니 그런 알량한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돈 때문인 거면 제발 그만하라면서 몇 번 쌈짓돈을 쥐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못 살게 굴면 돈이 나오니까 그 악행들에 더 박차를 가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 인간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꾹 참고 끝까지 할 말을 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로 엄마라는 인간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이런 인간을 엄마라고 둔 제 자신이 너무 쪽팔리고 싫었거든요. 일이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암에 걸렸던 엄마를 돌봤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남편 또한 이 상황에 놀란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여태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으니 뭘 좋은 걸 보고 뭘 좋은 걸 듣고 있었겠냐고요. 제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제 피 같은 아들의 인생도 망칠 뻔했으니 이제야 엄마라는 인간의 본 모습을 알게 돼 여기서 멈출 수 있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상처뿐인 어머님을 한시 바쁘게 찾아야 했어요. 어머님께서 받아만 주신다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 지금 고향에 가 있을 거야. 마음 답답하면 항상 고향에 있는 절에서 기도드리고 있더라고. 아버님의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곧장 어머님의 고향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버님이 알려주신 곳에서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잘못이 뭐가 있겠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간 그런 정신 나간 엄마 아래서 고생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네 생각을 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구나. 시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먼저 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의 말씀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저 하나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나 피해를 보신다고 생각하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감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결정을 내리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오래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너무 큰 상처만 안겨드린 것 같아서 염치가 없어요. 아마 저랑 그이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한 저희 엄마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를 막아선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니 아가, 네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도망을 가니?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같이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서로 지켜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네가 굳이 그렇게 숨을 필요가 없다. 어머님은 끝까지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제 인생에 있을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아버님과 남편 또한 어머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위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부모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참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때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식구들의 뜻에 따라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굳은 마음을 먹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그동안의 상처를 빨리 치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연이 끊겼던 친오빠였어요. 거의 20년 만에 다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빠는 그동안 바뀌지 않은 제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빠는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암이 재발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발견을 했을 때는 전이가 걷잡을 수 없이 된 상태였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던지 몰라요.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 건지 원망이 섞이기도 한 울분의 눈물을 한참 흘렸어요. 엄마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을 때 오빠만 찾고 저는 찾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딸 노릇하고 있는 게 내 딸이냐고 끝까지 저를 용서하지 않고 괜히 낳았다고 했대요. 저는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아픈지 몰랐어요. 본인 말대로 본인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엄마에게 이렇게 내팽개쳐지고 버려졌는지 그냥 제 인생이 불쌍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 정도가 지나자 이제야 조금씩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어요. 지독하던 싸움이 끝이 났구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저희 아이도 훌쩍 컸고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참 고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쩜 사람 인생이, 아니, 제 인생이 참 이런 거지 싶어요.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다면 내 인생 말년은 좀 편하려고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산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